지금 알비트를 지금 다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강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주셨습니다. 우리 정육장 교수님을 뜨겁게 대박이셨어요. 이 정정 작가의 28이라는 소설도 2013년에 발표된 소설입니다. 근데 이것도 바로 오늘의 코로나 상황을 미리 예견한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재난 소설입니다. 근데 이거는 코로나19라는 건 팬데믹이죠. 온 천지에 다 퍼진 그런 전염병인데 이 소설에서 다루고 있는 그 전염병은 전국적으로 전 세계로 퍼진 게 아니고 어떤 한 지역, 이 소설에서 보면 화양이라고 하는 한 도시에 거기서만 이제 이게 퍼져 있는 그런 이제 전염병입니다. 제가 좀 앉아서 해줄 테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는 좀 다르죠. 코로나19하고 이 소설에 다루고 있는 그 전염병, 베이징. 여기 보면 그게 원인 같은 것도 안 나오고 심지어는 병명도 여기에는 안 나옵니다. 다만 증상만 나와요. 증상이 어떻게 되냐면 개도 걸리고 사람도 걸리는데 그러니까 동물하고 인간이 같이 걸리는 병을 뭐라고 합니까? 좀 어려운 말로 인수 공통 전염병이라고 해요. 사람하고 수는 이제 짐승수다. 사람과 동물이 같이 걸리는 병, 코로나19가 바로 그런 거죠. 그다음에 뭐 조류독감 이런 거, 요즘 나오는 유행하는 전염병이 되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바로 그런 거예요. 인수 공통 전염병인 것 같은 게. 그거는 뭐냐면 그 개에 물린다든지 했을 때 광견병은 좀 다르고 처음에 증상이 두 눈이 빨갛게 충혈되는 거예요. 그거는 헤드라이트를 킨 것처럼 빨갛게 된다. 그래서 그 정확한 병명은 안 나오고 붉은 눈, 빨간 눈 이렇게 돼. 눈이 빨갛게 충혈된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열이 나면서 한 2, 3일 지난 다음에 폐에 출혈이 생겨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이 베이지의 특징은 걸린 사람은 거의 100% 죽는 거예요. 너무 무시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그 화양이라는 도시에서 이게 퍼지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이제 119 구조대원님이 뭐 이런 사람들이 가서 이제 이렇게 그 환자를 이제 처음 발견하고 이게 쭉 병원에서 치료하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감염되는지 그 경로도 잘 몰라요. 원인도 모르고 심지어는 이게 그 병원준도 잘 모른다. 여기 보면 소설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얼마나 공포스럽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심지어는 여기 보면은 그 119 구조대원, 그 다음에 그 환자와 접촉했던 뭐 관리라든지 간호사, 심지어는 의사까지 막 그냥 금방 감염돼요. 그래 이거 뭐 걷잡을 수가 없고 그 공포감이라는 이름 알 수가 없겠죠. 더군다나 사망률이 걸렸다면 거의 100%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공포 속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무시무시한 병이 다행히도 금방 다른 지역으로 퍼지지가 않고 이 한양이라는 도시 안에서만 이게 막 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바깥에서는 짐작하다시피 재난 지역 이런 거 선포를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지역을 봉쇄하고 차단하는 일을 하죠. 그냥 이게 금방 다른 데로 퍼질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이 소설에 보면은 이 도시가 서울하고 이렇게 바로 인접해 있어요. 조금 남쪽으로 가면 바로 서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이제 고려를 하면 이 화양이라는 도시가 뭐냐면 의정부라는 도시, 의정부라고 있잖아요. 그거를 무대로 한 것 같다는 걸 이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작가 자신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 의정부를 내가
연대에서 쓴 거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정황이 의정부라는 도시하고 비슷합니다. 인구도 비슷하고 거기 보면은 서울에 거기서도 조금 하면 도봉사지면 바로 서울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군대가 동원이 돼가지고 도시를 봉사하고 중요한 건데 서울로 이게 이 전염병이 확산된 걸 막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부에서 경찰, 군대 뭐 이런 걸 다 동원해가지고 서울로 가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이 도시를 그냥 봉쇄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공포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어떻게든 이 도시를 탈출해서 내부 세계로 가려고 하는 실제로 여기 보면 그런 사람들이 나오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몰래 밤중에 이제 이렇게 새끼를 내서 이렇게 탈출하려고 하면은 지금 있던 군인들이 가차없이 그냥 쏴줍니다. 그럼 또 뭐냐면 이게 이제 국가 차원에서는 더 많은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세계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대한민국의 한 도시에서 이런 객실이 이제 지금 막 발생했는데 이게 다른 나라로 퍼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다른 외국에서도 어떻게든 그걸 좀 다른 데 퍼지지 않도록 막아야 된다. 이런 이제 막 이제 여론 같은 게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 어떻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그 화양이라는 도시 사람들은 뭐랄까 일종의 보균자, 전대적인 어떤 매개체 이렇게 돼가지고 이 사람들은 좀 희생이 되더라도 더 많은 대한민국 사람 아니면 전 세계의 다른 시민들한테는 이게 좀 반영이 안 되도록 이렇게 됐다. 이게 이제 전대적인 명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화양 시민들은 뭐 꼼짝달싹 못하고 그냥 갇혀가지고 그냥 뭐랄까 병에 걸린 사람은 무조건 제거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건 우리가 이제 요즘 뭐 쓰는 용어, 살발한 용어가 있던데 그게 뭡니까? 살척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동물들 뭐 걸리면은 병 걸리면 돼지 같은 소 같은 구제하면은 그냥 구덩이 파고 그냥 묻어버리잖아요. 그 살처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참 끔찍한 용어인데 근데 그걸 그냥 죽여서 파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생리장하잖아요. 포크레인 같은 걸로 퍽 쳐서 그냥 넘어지면 퍽 덮어버리고 살처분인데 참 끔찍한 말이죠. 근데 이 소설에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개가 벼를 옮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당장의 뭐랄까 목표가 뭡니까? 개죠, 개. 근데 개라는 건 여러분 집에다 막 개 키우는 분들이 많을 텐데 반려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애로운 사람들이 자기의 반려로서 키우는 겁니다. 반려동물을. 평소에는 그냥 뭐 자기 친구나 가족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막 이렇게 도듬고 하던 그 개를 갖다가 한순간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놈이 나한테 병을 옮길지도 몰라. 그러니까 다 내다 버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그야말로 살처분 하는 겁니다. 그냥 죽여야 된다. 이놈들이 얘기했더니 감염의 통로가 되니까 이게 당황하면 안 된다. 그 뭐 그런 식이 됐죠. 그래서 개를 내다 버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개가 우선 살처분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감염된 사람, 인간도 일종의 뭐랄까요? 동물하고 비슷한 취급을 받게 됩니다. 전도편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이 이게 막 확산되고 체육관에다 수용하고 병원이 이제 안 되니까 수용이 넘치니까 체육관을 수용하는데 그것도 나중에 넘쳐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의 그냥 동물처럼 살처분하듯이 그냥 뭐 쓸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상황이 뭡니까? 일종의 지옥처럼 바뀐 거예요. 화양이라는 도시가 이 개질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지옥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가상현실이죠, 물론. 네.
근데 그게 상당히 시간 있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소설을 이제 저도 봤는데 한번 읽기 시작하니까 중간에 이렇게 덮을 수가 없더라고요. 재밌게 돼요. 그래서 그 영어로 뭐냐 페이지 터너라고 그런다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 장면이 궁금해서 페이지를 자꾸 넘길 수밖에 남길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소설 페이지 턴 페이지를 넘기게 만드는 소설이라는 뜻인 말이에요. 페이지 터너. 그래서 그 영어를 처음 알았는데 이게 바로 거기에 그래서 우리 연속극 같은 것도 그런 게 있잖아요. 야 다음에 어떻게 그렇지? 그래서 그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보게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 소설이 바로 그런 식으로 있어요. 그래서 그러고 이 소설의 특징이 뭐냐면 영화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화. 그래서 그 재난 영화 같은 거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죠. 어떤 사건이 터지고 이 장면을 보여줬다가 또 이쪽 장면으로 옮기고 막 이렇게 되죠. 근데 그런 기법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뭐냐면 이 정유정이라는 작가가 보니까 그 의료 그 현장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가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 소설가가 간호사 출신이더라고요. 그리고 간호사로서 한 몇 년, 5년인가 몇 년인가 근무를 했고 나중에 그 보험 심사평가원 이런 데서 근무를 했고 그러니까 의료 현장에서 너무 잘하는 겁니다. 자기가 직접 겪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실감 있게 그걸 그려내고 우리 송원장 계시지만 거기 의학 전문 용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잘 모르는 거. 그것도 막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일부 구조대하고 이제 연결돼서 급한 환자를 치료받을 경우에서 막 응급처치하고 시간 있게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 작가들은 그렇게 하기 쉽지 않겠죠. 근데 물론 작가라는 사람들은 이제 그 시간 있게 묘사하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자료를 찾고 뭐 하고 경험도 하고 그렇긴 하는데 이게 쉽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철도원 3대라는 황소영 씨 소설도 읽어봤는데 읽어봤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철도 그 기관사 얘기인데 이 황소영 씨가 이 소설을 쓰려고 직접 기관사하고 가서 그 기차를 타면서 뭐 이걸 해봤대요. 이거는 거기는 그냥 전기기관차 석탄 떼서 하는 거 그런 기관차를 그렸는데 일제시대 때 그래서 석탄 철도박물관 같은데 있는 옛날 기관차 있지 않습니까? 리카 어쩌고 이렇게 써있는 기관차들 본 적이 있으니까 그런 거 옛날 기관차 동네에서 달리던가 아니면 만주까지 가던 그런 기관차가 있는데 거기 이제 옛날 기관사하고 같이 가서 직접 해보고 그것을 소설을 썼다고 그래요. 그게 상당히 시간 있게 썼었는데 그 비교를 굳이 하자면은 이 정유정 씨가 쓴 의료 현장의 그 모습은 진짜 같아요. 직접 이렇게 막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듯한 느낌. 아주 그 긴박감, 현장감 있게 그려놨어요. 자기가 직접 겪은 거고. 근데 황세영 씨는 물론 그 굉장한 이야기뿐이죠. 그 쉽게 말하면 그 문장 얘기라든지 속된말로 이 구라가 센 사람인데 그런 현장감은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 써도 이 정유정 작가는 그 점에서 아주 탁월합니다. 현장감 있게. 그리고 이 사람이 여성인데도 원래 이제 의료계에 있어서 그런 지금 모르겠지만 그 감상적이거나 이렇게 그 분더대기가 많은 그런 문장이 아니고 그냥 사실 그대로 그냥 이렇게 써내요. 그러니까 웬만한 남자도 그렇게 쓰기가 쉽지 않은데 이 작가의 특징은 그렇죠. 남성적인 그러니까 분더대기가 없고 착착착 이렇게 사실관계만 착착착 적어낸다. 아주 긴박감 있게. 그러니까 그런 문체를 뭐라고 그러죠? 아마 이런 혹시 헤밍웨이 같은 사람이 이제 그런 문체를 씁니다. 바다와 노인 이런 데 봤잖아요. 그다음에 킬리만자로의 이런 거, 또 심지어 무게자리 거라든지 헤밍웨이 소설의 특징이 단문에다가 뭐랄까 분더대기 하고 착착착 써내려가잖아요.
굉장히 남성적인 스타일이니까. 근데 그걸 뭐 전문 용어로 하드 보일드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뭐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뭐랑 상관없습니다. 그건 남성적인 문체예요. 군더더기 없이. 근데 바로 내가 보기엔 우리나라 작가들 중에서 가장 그런 걸 잘 제대로 표현한 게 정유정이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은 같은 사람도 뭐 어떤 점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김은 감상적인 데잖아. 또 뭐냐면 그 비교를 많이 부리잖아요. 멋을 부린다 쉽게 얘기하는데 이 작가는 멋을 부리는 건 거리가 뭐 있는 사실 그대로 그냥 착착착. 그러니까 의사들이 환자를 볼 때 감상으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인간의 목숨이라는 게 하나의 그냥 뭐랄까요? 응? 동물이나 인간의 목숨 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물체로도 윤자라도 이렇게 봐야지 그거가 감정을 대치면 안 되잖아요. 응? 그런 게 몸에 배우가 돼 이거는. 그래서 뭐 그대로 가차없이 그냥 씁니다. 그래서 좀 뭐랄까 우리에게 정서적인 어떤 그 약점 같은 게 있잖아요. 착하고 순진한 사람은 언젠가는 좀 그래도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도 있고 그래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이거는 그런 기대를 여절시켜버린다. 이건 간호사로 나오는 수진이라는 여성이 나오는데 굉장히 착한 관심이에요. 근데 이 여성이 환자를 위해서 이렇게 자기 몸을 안 겨누고 헌신적으로 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이 여성이 어떻게 되냐면 한양이라는 도시가 무업천지가 되는 거야. 경찰도 다 관련이 돼버리니까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업천지가 돼가지고 그 개들이 또 떼를 지어가지고 다니면서 사람이 몸을 막 죽이니까 이놈들도 자기 뭐 살려고 때를 지어 다니면서 야생화돼가지고 늑대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을 습격하기도 하고 먹이를 이제 잡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야수처럼 변하는 거죠. 또 인간들도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애들이 다니면서 막 하고 뭐 젊은 여자 몸을 막 쫓아가서 강간도 하고. 근데 그 주인공 중에 하나인 이 간호사가 착하고 천사 같은 간호사가 그놈들한테 걸려가지고 자기 집에서 그냥 집단 강간한다. 그 보통 우리 작가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 건 잘 그런 상황 설정을 잘 못하잖아요. 근데 가차없이 그러니까 이거 쓴 사람이 여성이 맞아? 여성 작가 그렇게 쓰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가차없이 그렇게 씁니다. 또 이 119 구조대원 한기준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굉장히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밤낮 없이 가서 사람들 구조하고 막 이렇게 하고 나가 있는 사이에 자기 부인하고 딸이 하나 있는데 부인하고 딸이 자기 친정 이제 제주도인데 여기를 좀 하얀 도시를 벗어나려고 산길을 통해서 이렇게 가다가 야생화된 개들을 만나가지고 개한테 물을 주신다. 이게 참 뭐랄까 너무 잔인하잖아요. 상황이 우리 작가 같은 경우 그렇게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너무 착한 사람이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여야 되니까. 근데 이 작가는 이렇게 생각해왔어요. 이런 재난 상황에서는 심정이 착하고 평소에 남을 위해서 배려하고 이런 걸 가리지 않는다. 이 재난이라는 건 사실 그렇다면 이 세상 가리가 보면은 착한 사람이 인간 나중에 보상을 받고 정의가 승리하고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자멸적으로 오히려 착한 사람일수록 더 많이 피해를 보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현실에서 그걸 갖다 이 작가는 그냥 가차없이 사정없이 소설 속에서 그려내니까 독자로서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고통스럽죠. 이거 그릴 수가 있어. 응? 아무리 재난 상황이지만 그렇습니다.
영화에도 그런 거 있죠. 그냥 그 폭력이라든지 악이 막 설치받은 거 그냥 그대로 가감없이 그리는 거. 그런 영화를 뭐라고 그럽니까? 누아르 영어로, 자 불어로 필름 누아르 그 폭력, 얼거벗은 폭력을 그대로 막 그려내는 마틴 스콘세지 같은 감독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냥 대구 같은데 보면 또 그냥 잔인한 그 총격장면 그대로 막 묻어주시고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 영화 얘기고 저건 이 소설이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소리인지 이해가지겠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또 여러분 같이 마음결이 곱고 이런 사람들은 이 소설을 이렇게 견뎌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하고 그런 데서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아까 이제 필름 좋아하는지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또 사람들이. 그건 뭐겠어요? 그 대리만족 그런 것도 있지만 심지어도 현실이 바로 그러니까 오늘날 현실 자체가 사실 그렇잖아요. 악인이 더 득세하고 거짓말하고 똑바로 분들이 더 땅땅으로 살고 실제 그러니까 가끔씩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이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정유정이라는 작가는 전 이번에 처음 읽어봤는데 이게 찾아보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아주 열광하는 베스트셀러 작가 평원제라는 거 어떤 얘기라고 대중적이라는 또 어떤 사람은 그러면서 인간의 본성을 가차없이 드러내는 또 그런 문학성이 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두 가지 그 경계선에서 이 작품을 쓰는데 아주 개성이 뚜렷한 작품이에요. 많이 팔리고 90년대 베스트셀러 작가가 공지영이죠. 공지영 한때 뭐 세 가지 소설이 베스트셀러 동시에 어떤 시기에 동시에 세 가지가 베스트셀러가 들어갔는데 이 바로 이 정유정이라는 작가가 그런 식으로 한때는 이 사람이 쓴 세 개의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작가의 작품이 외국에서도 많이 외국으로 번역이 돼가지고 외국 사람들도 좋아하고 그런 대중성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리고 이 여자가 공부할 때 보니까 우리나라 작가들 황석영이라든지 무슨 김훈 이런 사람들을 모델로 한 게 아니고 그 미국의 대중 작가들 있잖아요. 스티븐 킹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책을 많이 읽었대요. 그래서 나는 그런 식으로 쓰겠다 좀 당돌하죠 그거는. 나는 그래도 문학적인 향기가 있고 그런 작품을 쓰겠다 이게 아니고 작가는 미국 그 스티븐 킹 같은 사람들 아주 뭐랄까 재밌잖아요. 나는 그런 식으로 쓰겠다. 처음부터 그게 가져진 거죠. 그러니까 좀 특이한 겁니다. 보통 문예창 작가 나온 사람들은 그런 고전적인 그런 작가들을 자기 뭐랄까 모델로 삼아가지고 글을 쓰는데 이 여성은 전혀 아닙니다. 참 독특한 사람이에요. 매력이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는. 근데 특이한 건 이 여성이 이제 그 소설이 재밌고 그러니까 저도 그런 느낌을 받는데 이거 영화랑 비슷한 영화식의 소설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 여성의 소설을 영화로 이제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이 정유정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을 영화로 만들었다는데 그 영화 여러분들 본 적 있습니까? 아무도 기억 못하죠. 저도 생각나는 게 없어요. 보니까 영화로 만들게 했는데 전부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랬지? 저는 모르겠어요. 아마 미국 이런 사람들 쓴 저 소설을 영화 만든 건 성공한 게 많잖아요. 근데
정의정 씨 소설은 영화로 만들었는데 하나같이 실패했던 그 영화를 잘 못 만들어서 그런 건지 근데 잘 모르겠어요. 이건 이제 뭐 됐다 얘기고 이 아까 얘기한 그 팬데믹 상황 그거를 한번 좀 오늘 주제가 그러니까 그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써온 유인물이 있는데 그거 한번 보죠. 처음에 소설의 내용만 주제가 이제 하향이나 도시에 일어나는 인수 공통 전염병. 그래서 도시를 이제 차단하고 공세해야 한다. 군대를 동원해서 역으로 통하는 도를 모두 차단하고 탈출을 시도하는 사람은 무조건 이제 사살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경찰하고 소방대원, 간호사 의사들이 감염되면서 걷잡을 수 없이 약탈, 강간, 폭력이 난무하는 이제 무법천지를 살아요. 치욕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인간이라는 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문명과 문화의 껍질을 벗어던지고 생존을 위해서 물불을 달지 않는 야수가 되고 인간이 그냥 동물로 태워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아마 그렇게 여러분들 그 짐작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고요. 또 아까 얘기했지만 개들을 하루아침에 전부 다 그냥 버리거나 죽이거나 이렇게 되고 개들은 또 그 생존 본능에 의해서 야생이 늑대가 나오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국가나 정부, 경찰, 뭐 군대 이런 것들이 시민들의 안전을 뭐 지켜주고 하는 그런 그 공권력이 아니라 인도적인 그런 그 배려나 구조를 하는 게 아니죠. 여기 보면 그 하얀 전체를 뭐랄까 제거해야 될 혹은 통제해야 될 대상으로 알고 그 사람들을 그냥 자별로 차단하고 억제하고 감금하고 이런 일에 이제 전쟁을 하죠. 공권력이라는 게 국가라는 게 보면은 시민들을 보호하고 그런 것보다는 시민들을 통제하는 그런 기능 그런 쪽으로 이제 주로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관련된 화양한 도시를 여기서 보면 거의 쉽게 얘기하면 버림받고 포기된 그런 도시로 그려집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조금 더 의미를 확산시키자면은 현대 과학 기술과 문명이 만들어낸 지옥도 다른 말로 하면 디스토피아, 디스토피아로 하는데 우리가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면 정말 꿈과 같이 살기 좋은 어떤 세상이 올 거다, 유토피아가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상하게 그런데 실제는 어떻게 됐어요? 이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상한 병도 생기고 또 발달한 그런 과학 기술도 뭘 합니까? 인간을 살기 좋은 세상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통제하고 필요할 경우에 제거하는, 집단 생성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이게 디스토피아로 바뀌고 여기 기대와는 달리 과학 기술과 문명의 발전이 인간을 디스토피아로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디스토피아로 이제 안내한다고. 이 소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의학, 현대의학이 뭐 발달했다고 하는데 이 병을 전혀 통제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원인도 몰라요. 경로도 모르고 병원지도 모르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런 동서에 도시 화양이 뭐냐면 어떤 면은 1980년 광주를 내놓습니다. 국가는 의도적으로 그런 걸 이제 이렇게 그런 장치를 그걸 암시하고 있어요. 이 화양의 상황은 바로 1980년 광주 상황과 굉장히 비슷하다. 그 봉쇄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서 무차별 학살도 일어나고 막 잔혹한 행위가 이제 벌어지는데 일부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근데 이건 여기서는 이제 그 통신 같은 건 차단 안 하고 이제 휴대폰이나 이런 건 할 수 있게 되죠.
전기나 가스 같은 거 공급을 하고 그런데 다만 여기서 말하는 그 시민들을 진압하고 집단 학살하고 하는 게 뭐냐 공수부대인데 근데 여기 보면은 11공수를 하게 되는 것으로 나와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이란 간호사의 동생이 남동생이 있는데 그 친구가 11공수 군대 가가지고 이 공수부대에 배치되는데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배치돼가지고 그 시민들이 어느 이제 통계선을 넘어서니까 거기서 일제 사격을 그냥 싹을 죽여오고 그 어떤 애는 그 80년 광주의 상황하고 굉장히 비슷하면서 조금 더 다른 것도 있어요. 그러면 왜냐면 한양이라는 도시는 그 무업천지가 되잖아요. 나중에 뭐 약탈도 일어나고 강간도 일어나고 뭐 그냥 이런 무업천지가 되는데 사실은 광주에서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시민들이 오히려 질서를 지키고 서로 도와주고 또 오히려 가장 평화롭고 그 뭐랄까요 질서가 아주 유지되는 그런 좀 유토피아로 또 공동체를 이뤘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양은 좀 다르죠. 이 상황은 좀 다르긴 한데 이 소설에서는 이 사양이라는 것은 완전히 그 뭐랄까 무업천지, 지옥 이런 걸로 그려지고 있어요. 왜 그런 차이가 생겼는지 이 소설에서는 설명 같은 건 없어요. 그러니까 독자들이 아마 스스로 판단하라고 짐작하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또 이 소설의 특징이 뭐냐면 아까 그 얘기를 안 했는데 이 소설에서 그 주인공이 사람이 5명이고 그다음에 개가 거기에 주인공 중에 하나로 등장하는데 이게 특이하잖아요. 3페이지 보면은 작가가 거기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소설의 구성과 비법. 이 소설에는 5명의 인간이 등장하고 또 거기에 한 마리의 개가 주인공으로 나와가지고 이 소설의 구성 특징이 뭐냐면 이 5명의 사람과 한 마리의 개가 번갈아가며 자기 시점에서 얘기를 쭉 전개합니다. 처음에 한기준 1, 한기준이 나와가지고 한기준이가 자기 시점에서 겪은 일을 쭉 설명해요. 그 다음에는 서재영이가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겪은 것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김윤주가 또 얘기하고, 박동해, 노수진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 중에 뭐냐면 링고라는 개가 있습니다. 원래는 투기견인데 이게 나중에 야생 늑대처럼 변한 그런 개죠. 그러니까 링고가 또 나타나서 개의 시점에서 또 얘기를 해요. 이게 특이하잖아요. 사람이 얘기하는 건 사람 시점에서 인간 시점에서 얘기하는 건 우리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개가 그 사람하고 동등한 그 어떤 위치에서 개의 시점에서 자기가 겪고 얘기하는. 근데 또 특이한 거는 이 사람보다는 오히려 개가 그런 표현이 이상한지 모르겠어요. 더 인간적이에요. 개가 인간적이라는 게 말이 안 되죠. 어불 전설이죠. 개는 개주려고 인간이. 근데 우리가 느끼는 인도주의적인 정서적인 어떤 그런 그 감정은 인간들은 그런 게 별로 없고 오히려 개가 그런 걸 제대로 다 이제 구현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라고 하는 암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 같은 거. 이거는 인간보다 이 개가 훨씬 더 뭐랄까 애틋하게 그런 걸 구현하고 있고 참 특이한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5명의 사람과 링고라는 한 마리 개의 시점이 차례로 돌아가면서 빠르게 진행되는데 이렇게 3인칭 다중 시점으로 진행되는 공개 소설은 별로 없었죠? 이렇게 기자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작가가. 그래서 애국소설 많이 참고했고 했어요. 쓰는 건 1인칭 시점이 훨씬 쉬운데 독자들이 여러 주인공들에게 감정이입을 쉽게 하려면 이런 방식이 나을 것 같더라고요. 사건을 이끈 수의사 서재용을 세워놓고
서정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한 축인자이고, 이 사람은 그 수의사예요. 그 다음에 인수 공통 전염병에 대한 얘기니까 개 시점도 그래서 링고를 이제 한 주인공을 또 내세웠고, 또 이 사태를 관찰하고 기록한 신문기자 김윤주를 만들었어요. 이 세 명이 그 프로타고니스트, 영국에서 쓰는 용어인데 그 중심 인물이죠. 그게 영국의 중심이라고 하면은 안타고니스트, 여기에 이제 각들의 갈등하는 그런 이제 그 상대적 있다. 그걸 프로타고니스트라고 영국에서 해당하는 세 명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세력이 똑같아 하니까 광결인 박동해라는 이제 사이코패스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다음에 게이지 때문에 가족을 잃는 129 구조대의 한기준, 응급실 간호사 노수진, 이런 사람들을 또 프로타고니스트로 이제 안타고니스트로 이제 거기 배치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썼을 때 연극적인 어떤 뭐랄까 상황을 연대두고 이게 인물을 배치한 거예요. 그래서 이 6개의 시점에서 사건을 쭉 서술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참 특이하죠. 어떤 굉장히 육체적이고 그 뭐랄까요, 그 속도감 있게 이게 진행이 되는데, 이거를 뭐 영화에서는 뭐냐면 일종의 몽타주 기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개의 시점에서 어떤 사건을 이렇게 쭉 배치합니다. 그래서 그게 전체적으로 합쳐지면은 관객은 거기서부터 어떤 메시지를 이제 포착해가지고 자기나름대로 해석하게 됩니다. 좀 말이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 에인슈타인 영화 봤죠, 여러분들? 저는 포템키라는 그 유명한 영화 있어요. 그거는 전에 일생 장면들이 쭉쭉쭉 나열되는데 그걸 통해서 관객들은 어떤 사태가 진행되는 걸 알지 않습니까? 배에서 뭐 피스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포식이 막 움직이고 근데 긴박한 어떤 전투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뭐 그런 게 여기 실제 영화 보면, 그러니까 그런 식의 기법을 이 소설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뭐랄까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 몽타주 기법. 특이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인간의 시점이 아니라 개의 시점이 중요한적으로 등장한다. 그거는 뭐냐면 이 여기서 다뤄지는 병이 아까 얘기했던 사람과 동물이 공통으로 이제 관여하고 있는 인수 공통 전염병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건 인간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개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개의 시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는 쉽게 얘기하면 개의 시점에서는 그 인간들이 행동 방식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개가 병을 옮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개의 시점에서 어떻습니까? 그게 꼭 개한테서 시작됐다는 그 증거가 안 나와요. 오히려 사람한테서 왔을 때 몰라요, 사실 그 병이라는 게. 그러니까 개가 막 죽어나간다고 그 병에 걸려서. 근데 오늘 사람이 이제 죽어가는데 이 사람이 동물을 막 개를 학대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번식업자인데 이 사람이 개 이빨에 물린 자국이 있어요. 그러면서 인류 구조에 대해서 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개한테 물린 자국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보고서 이 사람이 개한테 물려서 이런 병이 걸렸구나라고 단정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관점에서. 그래서 개들이 이제 관여 뭐냐고 생각하는 건데, 개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이 먼저 퍼뜨린 것이 개한테 온 건지, 또 설령 개에서부터 시작됐다 하지만은 개한테 또 이게 감염되고, 또 개한테서 사람한테로 감염되고, 또 사람한테서 개로 감염되고,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인간은 개에서 사람한테로만 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인간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링고라는 개는 자기 동료인 그 개들을 구하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 군인들이나 경찰이 와서 개들을 막 집단 학살하기 위해서 파묻었는데, 뒤늦게 가가지고 파묻던 자기 동료 개들을 막 이렇게
헤쳐가지고 끌어내려고 구하려고 막 노력하는 장면. 사랑이랑 똑같죠. 근데 그게 물론 성공하지 못하지만 또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암캐, 사랑하는 암캐를 구하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인간 못지않은 그런 어떤 뭐랄까 헌신적인 그런 모습도 보이는데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그 개는 뭡니까? 야생득대죠. 어떻게 이 도시에 저런 늑대가 나타났어? 이렇게 보는. 그러니까 그런 그 시점, 관점에 따라서 같은 일들이 하게 보이는 거고, 그리고 신기하게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가 이런 그 동물에 대한 뭐랄까요 애정이 상당히 난다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성이 보면은 아까도 제가 했던 얘기인데 지난 10년 동안에 우리가 동물을 너무 많이 죽였잖아요. 근데 구제역, 그다음에 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AI라고 하고 이런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10년 동안 7천만 마리 가축을 죽였어요. 엄청납니다. 7천만이면 우리 남한 인구보다 많잖아요. 엄청난 산세를 합니다. 구제역으로 소, 돼지 3만 마리를 생매장했어요. 그 다음에 조류인플루엔자의 빼기기 제일 많은데 6,900만 마리 오리를 생매장했어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최근에 국가나적도 온 거죠. 그 45만 마리 돼지를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원도 일대 경기도에서 2만 마리의 야상 멧돼지를 죽였어요. 그래서 장병 만들어 놓고 막 난 그렇게 많이 죽였는 줄 몰랐더니 그래서 다행인지 그 장병을 만들어가지고 어느 산 남쪽으로는 이게 퍼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멧돼지 2만 마리를 죽였어요. 또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4조 원이 돈이 투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농가에 이제 보상해 주라는 것까지 포함해서 거기다가 이제 산책을 할 때 공무원들 동원하지 않습니까? 또 강원도에서는 멧돼지 못 넣어놓은 게 이제 철책 같은 걸 치는데 러시아하고 몽고에서 온 노동자들을 시켜서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 다 해서 4조 원이 들어요. 또 이걸 끝난 게 아니죠. 이 동물을 파묻고 산책을 한 다음에 파묻었는데 그러면 토양 오염도 되고 또 침투수라는 게 있습니다. 막 썩은 물이 지하수로 스며들고 위에 스며 나오기도 하고 그 엄청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 많이 죽여서 파묻으니까 이제는 파묻을 데가 없답니다. 매립지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또 이런 게 생기면 어떻게 할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겉으로 나는 물리적인 현상이고 또 다른 정치적인 보면은 사람도 물론 존재하지만은 이 동물도 다 생명체인데 그걸 거의 7천만 개의 목숨을 인정하는 게 이게 참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 불교 쪽에서 이제 천도제도 지내고 하긴 하는데 그게 우리가 끔찍한 일이 터진 겁니다. 그거 왜 그렇게 하는 거겠어요? 깨끗하고 안전한 고기를 먹기 위해서 굳이 따지자면 그런 거죠. 병 안 걸린 고기 먹자고 7천만 마리의 동물을 갖다 그냥 무자되게 이게 참 끔찍한 일이죠. 그런 문제, 이 소설에 이제 그런 것까지 여기는 개가 이제 주로 대상이 되는데 여기 나오는 서재영이라는 수의사가 이제 개 돌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왜 이랬냐 하면 원래 알라스카에서 알라스카 교민 출신인데 썰매기 경주라는 게 있잖아요. 앵커리지에서 어디 로까지 1,500km 이제
뭐 달리는 그 게임이란 썰매계 경주 거기 직전에다가 자기가 데려가던 그 개들이 이제 늑대한테 습격을 받다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개를 키우면서 자기 살아나오는데 그 죄책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국내 와가지고 수의과대학을 다니고 이제 수의사 자격을 얻어서 그 유기견들 보호하고 그런 일을 한 겁니다. 서정이라는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그런 헌신적인 일을 하는데 그거를 아까 얘기한 김윤중과 하는 기자가 그걸 어떻게 알고서 이 사람이 그 개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처럼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옛날 썰매계 그 경주하면서 자기가 데리고 다니는 개들을 죽인 아주 뭐랄까 사악한 인간이다. 이 사람은 아주 위선적인 가면을 쓰고서 헛다리 짓하는 거다. 막 폭로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돌팔매를 던지는 거죠. 그만큼 끊기고 이런 완전 위선자 취급을 받고 그건 요즘 흔히 얘기하는 무책임한 그 언론 기자들 기레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렇게 처하는 적대적인 관계에서 두 사람 김인준 기자하고 서정이라는 그 사람은 인도주의 수의사가 서면을 나타나는 관계였는데 원수지가 아니죠. 인간을 그냥 어떤 걸로 파면을 시킨 그런 무책임한 기자. 이 여자 나중에 이런 시간을 겪으면서 점점 그 이해를 하게 된다.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뭣도 모르고 엉터리 공부를 해서 이 사람 인생을 얻었구나. 이걸 제가 느끼게 됐죠. 그래서 나중에 두 사람이 서로 이제 그 사랑하는 사이가 됩니다. 물론 그 결말은 이제 서정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죽고 마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 평생을 그 개를 위해서 헌신을 했지만은 결국 인간들한테 쫓겨가지고 그 증오의 대상에 고립되면서 결국은 이제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묘비명에 뭐라고 써있냐면 서재형 인간 없는 세상으로 가다. 사람 없는 세상에 가서 이제 편히 쉬게 됐다는 거죠. 얼마나 인간한테 이 사람이 시달림 받고 괴롭힌 사람. 근데 그 가장 이 사람을 괴롭힌 사람이 바로 자기가 결국은 나중에 자기 애인이 된 거. 그 신문 기자라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그런 설정으로 돼 있어요. 이게 내용이 좀 어색하긴 합니다만은 그런 설정, 그 상당히 현장감 있잖아요. 그리고 석단가는 조금 제 생각이 조금 더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몇 가지 토론 그 주제를 이제 설정해서 그거 가지고 한번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 혼자 떠드니까. 이 선에서 또 특징적인 게 뭐냐면 아까 다른 인간 중에 박동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동해. 근데 이 사람이 요즘 흔히 말하는 사이코패스입니다. 그러니까 사이코패스가 이쪽에 분명히 돼 있어요. 이 사람은 가정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아버지는 의사인데 그 의사 집안에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유복한 가정에 태어났는데 문제가 뭐냐면 자기 형은 이제 그 의과대학 학생입니다. 아주 머리도 좋고 모범생이고 그다음에 자기 여동생은 유명한 발레리나 지망생이에요. 그러니까 예술적인 재능이 뛰어났는데 이 박동해는 별 재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의 평범한 그냥 소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는 그 비범한 재능이 있는 아들, 딸이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보면 그 박동해라는 그 평범한 아들은 뭐 모자란 인간으로 이제 비치는 거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자꾸 이제 뭐랄까 소외되고 또 학대를 받습니다. 뭐 조금만 잘못하면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네 형을 봐라. 이러고 네 형을 동생을 하는 건데 너를 이 말을. 여기 보면은 지하실에서 가지고 막 학대하는 건데. 그러니까 얘가 성격이 어떻게 됐어요? 삐뚤어지고 원한이 사무치고 또 공포감에 어린애가 지하실 조그만 데 가서 좀 얼마나 공포감에 시달렸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격이 이제 삐뚤어져 가지고 어떤 그 뭐랄까
그 화풀이를 하려고 그래. 근데 그 화풀이 대상이 개구나, 개. 자기 집에서 개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 부모 안 볼 때 개한테 이제 화풀이를 하고 화풀이가 그냥 걷어차는 정도가 아니고 나중엔 심한 가학적인 그런 그 심한 어떤 그 폭력 그런 이제 변화를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 군대에 있게 되는데 거기서 그런 가학적인 그런 그 뭐랄까 그 본능이 이제 폭발해가지고 그 군대에서 이제 개를 키웠는데 뭐 경기견 같은 거겠죠. 그거를 차례차례 잔혹하게 이제 또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일반적으로 총으로 쏴주고 이런 게 아니고 2주간 간격을 두고 개를 이렇게 몰래 끌어내가지고 붙들어낸 다음에 혀를 자르고 이렇게 되게 상상의 묘사가 좀 끔찍한데 혀를 자르고 그 무슨 저 토치 같은 거를 이렇게 해서 개 먹던 일을 막 지지고 목매라서 죽고 이게 끔찍한데 사이코패스죠. 보통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군대에서 개들을 차례차례 죽입니다. 그것도 거의 완전 범죄처럼 누가 하는지 모르게. 근데 결국은 나중에 이제 병이 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면은 이런 사람 너무 이제 군대생활 못하게 시키면 안 되겠다. 성격이 이래가지고 그 군대에서 공익근무하는 대로 보내버립니다. 공익근무 되니까 이 사람이 어디 배치되면 119 구조대의 보조요원으로 배치되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이상한 빨간 병이 이제 발생했을 적에 출동하게 하는데 이 중간 거기 이제 보조요원으로 그렇게 설정이 돼 있어요. 그 후에 이제 이런저런 이제 과정을 거치면서 그 자기 아버지 의사죠. 의사에 의해서 정신병원에 이제 그 강제로 이제 안건되고 근데 나중에 막 그 전염병이 터지면서 그 뭐랄까 질서가 이제 혼란스럽게 되고 병동이 폐쇄된다. 그러니까 의사들도 가입됩니다. 통역에서 이 친구가 탑실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뭐 그냥 뭐 그 뭐랄까요 브레이크가 없는 상태로 이제 막 그 폭력을 행사하는 사이트죠. 심지어는 자기 가족 자기들 다 불을 질러가지고 거기다 자기 어머니 죽게 만들고 나중에 결국은 개들도 막 공격을 하고 또 나중에 자기 아버지까지도 공격을 하고 끔찍한 이제 그 뭐랄까 그런 이제 일을 저지르는 그러니까 이 박동이라는 인물이 이 소설의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뭐랄까 너무 끔찍하게 있는 그대로 묘사를 하기 때문에 이 독자들은 아유 뭐 참 읽기가 좀 힘이 들어요. 근데 그 아마 이런 식으로 그 악마적인 인간, 요즘 말하는 사이코패스죠. 이런 인간을 이렇게 세밀하게 또 있는 그대로 묘사한 소설은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도 혹시 본 적 있을까? 없죠? 도스토옙스키 소설에 뭐 여러 가지 이상 그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렇지 않죠. 이거는 20세기 이후에 나타난 사이코패스의 유형이죠. 가혹하고 그냥 뭐그 폭력을 아주 뭐랄까요? 누나를 깜짝하라고 이렇게 저지르는 그런 인간이죠. 이거를 남자도 아니고 여성 소설가가 이렇게 리얼하게 상세하게 그린다는 게 참 놀라운 거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착한 헌신적인 간호사가 집단 강간을 당하는지 또 그 한미주는 그 헌신적인 119 구조대원이 아내와 딸이 개 습격을 받아서 죽는다는 이게 참 끔찍한 것들인데 이것도 그냥 사실적인 그 문장, 짜증 문장 이거 그냥 뭐 너나 깜짝하라고 그냥 그대로 보여줘요. 그래서 이 그 보니까 저는 읽어보진 않았는데 이게 정의장의 작가가 이런 그 사이코패스, 문제적인 인간, 악마적인 인간을 주인공으로 그 후에 소설 하나 썼는데 그게 뭐냐면 종의 기원이라는 소설이에요. 1916년. 종의 기원은 다행히 종의 기원이 아니고 여기서 종이라는 건 아마 그 악마적 인간의
이혼해서 쓰는데 놀랍게도 여기 보면 주인공이 여성입니다. 유진이라고 하는 여자인데 이게 악마 여기는 사이코패스인데 이 여성은 아주 평범하고 그 겉으로는 그런데 하는 행동이나 이거는 완전히 그 악마이고 그래서 그게 뭐랄까요 감정 기복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뭐랄까요 악이 나면 뭐 이마에 뿔이 나고 뭐 그냥 인상이 뭐 잔인하게 생기고 이게 아니고 가장 평범하게 생긴 여성이 그런 악마 같은 일을 저지르는 거 얼마나 끝이가 됩니까? 그걸 그냥 소설로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미정이라는 작가가 참 특이한 작가예요. 여러분도 한번 기회가 되면 이 소설에도 아마 있는지도 모르죠. 네, 있습니다. 네, 한번 읽어보세요. 모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 마음이 약한 사람은 뭐 쉽게 좀 쉽지 않게. 이 정인정이라는 작가 좀 특이한 작가인데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소설의 내용이나 이런 건 여러분 읽어보면 다 잘할까니까 잘하는 것은 제 느낌의 감정이 뿐이지 이게 뭐 꼭 옳은 해석이고 이게 정설이라는 보장도 없는 말이니까 요즘 시간에 김영월 선생이 뭐 퀘스트 그걸 바로 죠? 네. 그것도 그렇습니다. 오늘 저도 읽어봤어요. 이번에 안 보다가 코로나 이것 때문에 어디 밖에 못 나가고 그러니까 아 이거 읽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정말 읽어봤는데 저는 좀 다른 그 어떤 그 느낌을 받았어요. 이 까미의 뭐 유명한 대표적이고 노벨문학상도 받고 뭐 고전이죠 쉽게 얘기하면 이거 고전으로 다 인정받는 소설입니다. 근데 저는 혼자서 가만히 읽으면서 이게 과연 그렇게 꼭 읽어야만 될 그런 고전적인 작품인가 이런 이렇게 회의 같은 게 좀 들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소설이 너무 우리가 많이 본 재난 영화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지역에 한 병이 이제 막 개개인이 퍼뜨리기도 하고 원인 모르기 위해서 무슨 바이러스 같은 사람들이 알렸는데 거기에 그 의협심이 있고 용감한 주인공하고 그걸 도와주는 몇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그걸 막 그냥 자기 희생과 어떤 그런 걸 위해서 용감하게 그 퇴치해가지고 사람들을 구한다 이런 거 재난 영화의 특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되지만은 거기는 머물고 있는 사람들도 어떤 경우에서 같이 막 감정적으로 참여하고 뭐 그렇게 되죠. 그럼 비슷하더라고요. 너무 비슷하게 캐스트라는 게. 그래서 오랑이라는 이제 알제리에 아프리카에 있는 한 도시에 캐스트가 터지는데 그 리우라는 의사가 이제 거기 헌신적으로 도움을 이렇게 그러니까 방관하는 신문이나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그래서 이제 극복하는 거죠. 참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여기 보면 여러 이게 상징적인 거라죠. 파시즘에 대한 어떤 저항이라든지 나치가 침략했을 적에 그 패스트처럼 그런 것이 이제 있을 때 사람들이 나서서 저항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든지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모르죠. 그것도 맞겠죠. 근데 저는 느낌이 야 이게 너무 좀 상투적 아니야? 재난 영화랑 틀이 비슷하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너무 닮고 달아서 그런지 모르겠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 들었어요. 이게 그 알제리라면 뭐 우리가 알다시피 이 당시에 이제 프랑스 식민지 아닙니까? 아프리카 그리고 거기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아랍인들. 그 사람들 안 나. 그러니까 아마 패스트가 정말 거기 막 창궐했다면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사람들은 아랍인들이겠죠. 프랑스인들, 식민 지배자들은 병원에도 입원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의료적으로 우선적으로 치료도 받고 있겠지만 그 혜택도 못 받고 막 그냥 무관계로 막 죽어나가는 그 원주민들
식민지 그런 적이 없어 이 소설에는.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 뭐 이렇게 전혀 없고 그냥 식민 지배자 입장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좀 애틋한 두부간에 뭐 그런 거 오로지 그런 프랑스 식민 지배자 입장만을 반영하고 내가 너무 제가 너무 애걸스로 뭘 봤는지 모르지만 그런 느낌이 전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고전 작품 맞아 이게? 노벨 문학상 받았다는데 이거 별거 아니잖아 이런 느낌을 전 받았었죠. 근데 의뢰 지금 뭐 이번에 코로나니까 패스트 신문 방송 뭐 이래서 다 그 막 얘기하고 제가 오늘 잡지에서 원고 청탁을 하는데 그걸 좀 써주면 패스트를 한번 좀 다시 읽고 좀뭐 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 근데 그 쓰려고 보니까 내가 보기엔 그래. 그래서 난 그 인서트에 했었어. 내가 보니까 이거 별거 아니더라. 노벨 문학상, 프랑스 실존주의 굉장한데 이런 코로나 사태 보니까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나는 보이더라. 우리가 고전이라는 어떤 뭐랄까요? 그 신성불가침의 어떤 단본 같은 거 생각하고 뭐 노벨 문학상 실존주의 그 대단한 걸로 하는데 코로나 이런 상황이 보니까 그거 별거 아니더라. 그 거절해 보니까 웃기는 소설 아니냐? 솔직하게 썼어요. 그 사람마다 다 이렇게 달리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그 우리 사회에서 문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얘기 좀 하고 싶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랄까요? 고전의 어떤 그 규범이 하나쯤에 무너지지는 않겠죠. 저는 그렇게 느꼈지만은. 그래서 그 김하영 선생님이 번역을 했는데 거기 해석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 소설을 보고 보이스카우트 소설에 불과하다 이렇게 평하는 사람도 있다. 근데 그 평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보이스카우트가 악의무리를 물리치고 뭐 좀 구해낸다 이런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인간 실존의 뭐 급한 상황을 뭐 묘사하고 어쩌고 그런 뭐 노벨 박사님은 또 지들끼리 서구에 유럽인들끼리 자기들끼리 뭐 주고받는 그런 거죠. 그 알제리 식민 집에서 프랑스 파농 같은 사람한테 노벨 박사 안 줬잖아요. 뭐 그런 거고 제가 간단히 생각해보자고 하는 건 우리 그 코로나 19 그 사태가 터졌을 때 처음 문제가 된 게 대구 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른 지역에서 대구를 막 걱정을 하고 또 어떤 점에서 약하신 분들가 있었지. 대구는 평소에 기분 나쁘게 하더니 잘 됐다 이렇게 있는 사람들 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지만 그런 사람도 있었고 또 일부에서 대구 봉성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 퍼지작기 그런 얘기도 나왔죠. 그래서 이 봉쇄라는 게 끔찍한 일이에요 사실은. 우리 80년 광주를 생각해보세요. 광주가 봉쇄됐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 뭐 폭도들이 그냥 지배하고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광주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또 얼마나 뭐랄까 절망되었겠어요. 자기들 민가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해서 공수부들한테 당하는데 밖에서는 폭도라고 하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구도 한번 봉쇄당해가지고 하양시처럼 여기 소설에 묘사됐듯이 그런 상황을 겪었더라면 이거 어떻게 됐을까? 그건 이게 이제 상상 속의 설정이지만 그 대구 사람들 그런 걸 한번 상상해 봐야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야지 이 소설 속의 하양 시민들의 입장도 이해가 되고 강유 사람들 입장도 보고 지금 그러니까 이 대구 저는 여기서 오래 살았는데 제가 이런 게 있어요. 제일 끔찍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대학 입학 시험 보는데 이 학생들하고
이렇게 뭐랄까 면접이라는 게 하잖아요. 무슨 학생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광주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무슨 뭐 그런 주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랬더니 그 광주 사람들이 그때 군인들 말을 잘 듣지 왜 그걸 안 들어가지고 그렇게 죽었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 아 군인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지 왜 그걸 안 군인들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렇게 많이 죽었느냐고. 참 그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그거 참 끔찍한 얘기죠. 그 뭐라고 해서 그런. 그러니까 여기처럼 봉쇄돼서 그런 일을 당해보는 건 그런 얘기가 있죠. 또 남의 일처럼 이 소설 속에서 화양이라는 도시가 이제 그런 지경에 처했는데 서울 사람들, 바깥 사람들, 전 세계 뭐 사람들이 그런 시각을 본 거죠. 야 화양 이놈들 좀 꼼짝 말고 있지 말지 뭘 자꾸 변화하고 그래 이놈들. 다른 사람들 터지면 어떡하려고 이런 시각을 보는 거예요. 이놈들은 무슨 짓을 했길래 그래 걔한테서 그런 병원까지 옮겨가지고 말이지. 이런 식으로 무슨 죄인 취급하잖아요. 뭐 굉장히 뭐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이 그 뭐랄까 어떤 내구석에 차단돼서 봉쇄된 상황에서 그 겪게 되는 어떤 그런 경험들. 물론 이제 가상현실 속이지만 그런 걸 한번 우리가 상상 속에서라도 이렇게 한번 겪어보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나왔을 적에 배우 사람들이 막 격앙돼가지고 뭐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제일 먼저 도와준 게 한국 사람들의 말씀. 왜 그렇게 했어요? 그런 아픔을 겪었으니까 이 한국 사람들은 야, 한국 사람 힘들겠구나 이런 역지사지라고 그러는데 입장을 좀 바꿔서 대구 사람들이 필요한 건 그런 거예요. 그렇게 좀 입장을 생각을 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해요. 다음에 인수 공통상호병이 앞으로 점점 늘어날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 한번. 왜 자꾸 늘어날 걸로 보는 거죠, 이게? 이 자본주의 체제가 계속되면서 인간이 동물이 살아야 될 장소까지 침범하고 파멸하니까 동물이 결국 인간한테 해를 끼치게 되는 게 아닌가.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요즘 뭐 개나 고양이를 아까 다시 반려동물로 안 키우는 집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민감합니다. 개나 고양이. 그건 좋은데 나는 인수 공통전염병이 생길 가능성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 아닌가. 내가 뭐야 불경량 같은 식처럼 끌어안고 그러는데 제가 아는 거 아까 저 아는 피부병을 앓고 있어요. 개 키우고 있어요, 보면. 그래서 저희 집사람 아이고 개도 좋지만 어떻게 피부병이 심한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못 끊더라고요. 무슨 일이죠? 개를 좋아하고 고양이하고 좋은데 그 병 많이 생겨요, 보면 진짜로. 근데 이제 개, 고양이뿐만 아니고 다른 동물들하고도 이제 또 아까 좀 축산 같은 거 하는데 사람도 물론 아파트라는 게 거의 비슷한데 밀집 사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나 어떤 닭이나 오리, 소 모든 동물 같이 마찬가지로 밀집 사육하지 않습니까? 그냥 뭐 A4 용지 하나 정도 거기에 닭을 가둬 놓고 키우고 그런 것이에요. 인간도 마찬가지죠. 몇 평 되는 공간에 가둬 놓고 그냥 위에서 보면 그럴 것 같아. 인간을
밀집 사용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냥 막 서로 대가리 터지게 싸우면서 그냥 프레밍 경화도 막 그렇게 하니까 나빠 살려고 난리치고 그게 못하는데 그런 환경 속에서 이게 점점 드러나겠죠. 그게 무슨 문명이나 양아라는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서양 사람들이 또 이성인종들 막 공격하면서 하는 얘기가 없고 양아시들한테 야만스럽게 온갖 동물들 다 잡아다가 처먹고 해가지고 이런 병 생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있겠지만은 주거 환경이라든지 생활 방식 자체가 생기게 돼 있잖아요. 꼭 무슨 야만행 식습관 때문에 이런 병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뭐 우리 보시탕관이 조선 시대 때 많이 그렇다고 그때 무슨 뭐 방견병이 막 유행하고 그런 거 다 했잖아요. 너무 신경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중국 사람들이 뭐 이번에 우한에서 뭐 이상한 뭐 천산감이라든지 뭐 이상한 동물을 먹어서 그런 근거 없는 것 같아요. 그거 먹었다고 그렇게 생겼어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전 문장이 그게 없어서 모르겠든. 그 다음에 제가 이거 한번 생각하는 게 이 소설에서 한 잠깐 얘기 나오는데 종교 얘기가 거의 없어요. 이번에 보면은 이 팬데믹 상황에서 종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그 시천지 그다음에 요즘 뭐냐면 그 집단 감염의 진원지가 뭡니까? 주로 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방문 판매 이런 거. 그 종교라는 거, 그다음에 무슨 마케팅 하는 거, 이것이 이거하고密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 소설에는 그것까지는 다르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종교라는 게 이런 감염병, 전염병 상황에서 어떤 힘을 하는지 이것도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테스트 같은 소설에서는 물론 종교적인 신앙, 헌신 이런 것이 이제 그 퇴치한 요인으로 이제 제시되는데 반드시 그렇겠는가? 중세 시대 때 말이죠. 중세 시대 때 그 기독교가 무슨 페스트 퇴치하는데 좀 기여를 했습니까? 소론장 진짜 그렇습니까? 안 그런 것 같아요. 그거는 중세시대 이후에 지금 종교는 우리나라에서 특이한 현상이 다른 나라에서는 없잖아. 패스트를 경험한 이후에 이 종교 현상은 우리나라의 특수 현상이지 보편적인 현상은 아니라고. 근데 다른 나라에서 종교가 이게 뭐 특히 뭐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뭡니까? 처음에는 농담 비슷하게 스님들은 이게 코로나 안 걸리고 어쩌고 백신을 신고 다녀서 그렇다. 백신 고무줄 신고 다녀서 안 걸린다. 이런 농담도 하는데 광주에서 보니까 거기도 뭐 그런 말이죠. 근데 성당은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렇죠? 성당에 관련된 얘기는 없는데 개신교 교회 이 엄청난 그 감염원이 되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오늘 주제는 되게 중요한 주제죠.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겪었는데 이게 앞으로 이 세계가 어떻게 될 건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보는 건 이런 게 있어요. 이거 통해서 국제적으로는 뭐냐면 많은 것이 바뀔 텐데 그중 이제 두드러진 게 미국이 몰락할 거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미국의 패권이
이 코로나 이후에 급격하게 세수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 2050년쯤 되면은 미국은 이제 더 이상 세계의 첫 번째 국가가 아니고 중국이나 다른 나라 등장. 코로나 이전에도 그런 얘기 했어요. 월러스틴이라든지 갈통 같은 사람들이 그런 예언을 했고, 그렇죠? 미국 정권이 이제 그런 전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이번에 보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최강국이고 어떤 아메리칸 대림의 어떤 본사를 하니까 미국 자본 세계 첨단 자본주의 어떤 종주국인데 거기서 벌어진 일들 보세요. 이게 뭐 바로 그 뭐랄까 지옥 아닙니까 지옥. 브로콜리 같은 데서 시체가 막 썩어나가지고 처치를 못하는 겁니다. 너무 사람 죽으니까. 뭐 지도자라고 하는 트럼프라는 인간이 하는 거 보세요. 그 막 엉터리 같은 짓 하잖아요. 그 뭐 이상한 저 검증되지 않은 약 이거 먹으면 낫는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살충제를 주사는 놔또 있다도 이런 게 그리고 학교를 개학해야 된다. 지금 막 퍼지는데 학교 개학 안 하면 지원금 끊겠다. WHO에서 탈퇴하고 WHO 그것도 중국 놈들이 이렇게 한 거다. 중국 놈들 도산하라고 이거 이상한 짓거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어떻게 세계 지도자라는 사람이 저런 인간이 어떻게 그건 뭡니까? 미국이 세계 지도자가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지도자는 거야? 아니 아픈 사람도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안 되겠구나. 우리한테는 뭐라고 그래? 무기는 주선 5배 나라. 합리적으로 좀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트럼프가 바보 멍청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뭐 뻥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뭐냐면 트럼프가 보기에 한국에 미군 주둔하는 건 더 이상 힘들구나. 우리 힘으로 이제 안 된다. 힘에서 친다. 미국에. 그래서 철수하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어떤 사람이 네이션이라는 잡지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앞으로는 그 해외 주둔 그 기지를 없애고 줄이고 자기 본토, 알래스카, 괌, 하와이 이런 데로 이제 좀 더 그런 데는 기지는 이제 하려고 한다는 거죠. 왜냐면 능력이 안 되니까 더 이상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패권이 옛날처럼 다 힘들어지냐 그게 그 시점 2050년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지나는 것 같은 얘기인데 그 2050년쯤 되면 기후 위기 때문에 지구가 살기 힘든 인헬리터블이라고 했죠. 거주 불능한 어떤 행성으로 바뀔 거다. 그리고 요새 이제 폭염 이제 걱정하는데 여름철 평균 기온이 35도 넘는 그런 도시가 몇백 개가 될 거라는 거죠. 그게 일반화되고 그리고 북극 빙하 같은 거 넣고 이렇게 남극 넣고 해가지고 해수면 넣고 그거 많이 듣는 얘기. 그래가지고 기후 난민 막 그 해수면이 높아지면은 막 물에 잠길 거니까 그것 때문에 난민이 생기고 기후 난민이 10억 정도 생길 거라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기후 재난 때문에 그 지구의 상당 부분이 사람이 살 수 없는 대로 바뀔 거라는 거죠. 2050년에. 그 아까 얘기 계속하면 그래서 그 박원 선생님 그 미국의 신화가 이제 깨졌다는 거죠. 또 하나는 선진국 신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뭐저 덴마크 시스템이 우리나라 시스템 제대로 하려면 선진국에서 하는 걸 좀 제대로 보고 배워야 된다. 그 선진국이라는 게 주로 유럽이나 미국인데 이번에 보니까 그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도 별거 아니잖아요. 그 코로나 대처를 보니까 무슨 유럽만 해도 이탈리아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데 뭐 제일 혼자 많이 생기고 형편없잖아요. 의료 이탈리아 같은데 초기에 보니까 뭐 의료 시스템이라는 게 너무 형편없어요. 네? 그리고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 뭐냐면 놀라운 건 그 복지제도가 제일 잘 돼 있다는 편지를 가져가지고 거기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스웨덴에서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그거는 선별 치료하는 게 아니고 그냥 좀 레버를 넣어가지고 국민 전체가 면역을 얻도록 집단 면역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절로 이게 어떻게 극복이 되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채택을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희생했잖아요. 하여튼 그것도 내가 보기에는 우선하는 사람이 많이 죽은 거 보면은 성공적인 대처라고 할 수 없잖아요. 또 다른 나라 옆에 노르웨이만 하고 비교해서도 너무 많이 죽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장기적으로 보면 뭐 어떤 그게 더 나을지도 모르지만은 우선 사람들이 공포감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럴 것 같은 게 우리는 언제 죽지 모르는구나. 그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 같아요. 그 선진국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리고 또 영국이 우리가 이제 제일 뭐랄까 신사이나 뭐가 신중하고 이런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보니까 타임스가 사설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겪어보니까 코로나에 취약한 계층이 50대 이상이다. 노인들이 많이 죽더라. 50대 이하는 걸려도 뭐 문제는 없다. 그러니까 뭐라고 사설에서 이렇게 했어요. 50대 이하는 경제활동 계속 해야 된다. 프리미어 축구도 해야 되고 공연도 좀 하고 연극도 하고 대표 공연도 하고 50대 이상은 취약한데 뭐 어쩔 수 없다 그러냐 이런 식의 사설서들이 난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가장 양식이 있고 어떤 뭐랄까요 독립적인 입장에서 정론을 이제 얘기한다는 게 또 타임즈라고 보통 알고 있는데 사설을 그렇게 썼어요. 근데 만일 우리나라 신문이나 중국 신문에서 그렇게 썼으면 그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야, 이 야만적인 아시아놈들 말이지. 이게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구나. 이럴 텐데, 타임스 사설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야, 이 선진국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는 시장의 신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걸 시장에 맡기면 다 해결해야 된다. 우리나라도 요즘 주택 정책 하는데 그 논객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말한 말이지 정책이 없다니까 시장에서 가능합니다. 시장이 어떤 절대 뭐랄까요 하나님의 시장에서 가능하는 건 잘못된 거다. 시장이 최고인데 왜 시장 쟤는 이해 못해가지고 정책을 쓰냐. 그러니까 물론 정책도 잘못되어 있지만 근데 놀라운 건 시장이라는 게 뭔데 그게 아주 지상의 어떤 그 뭐랄까 기준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방문가 시장이라는 게 뭐냐? 이번에 신화가 모든 시장에 맡기면 해결된다. 이게 자본주의의 시장의 어떤 그 원칙인데 내가 겪은 거는 시장이 뭘 해결해줘? 이번에 코로나 겪어보니까 시장에 맡기니까 어떻게 돼요? 개판 되잖아요. 시장에 맡기니까 하다못해 이놈은 마스크 하나도 제대로 공급이 안 됩니다. 미국 같은데 세계 자본주의 종주국인데 마스크 하나를 제대로 공급 못해? 시장에 맡기니까 안 되는 겁니다. 중국, 한국 이런 데서 막 마스크 막 만들어가지고 보내줬잖아요. 시장이라는 게 무슨 전지전능한 어떤 이게 아니잖아요. 시장에 맡기면 개판되는 겁니다. 시장에. 그리고 시장에 신화라는 게 시장에 맡기면 모든 게 해결된다. 저절로. 이번에 낙산한 건데 시장이라는 게 별게 아니구나. 시장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아까 얘기한 재벌이라든지 자본가 돈 많은 사람들이 지금대로 움직이는 게 시장인데 그게 뭐 굉장히 심적인 전쟁인 것처럼 사실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 겁니다. 이 마스크하고 진단 키트 이것 때문에 이제 한바탕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에 공공의료라는 게 이제 제일 문제라는 거 아까 송 원장님 얘기했는데 이 문제가 공공의료가 없다는 붕괴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공공의료라는 게 뭐냐면 시장 원리에 맡기면은 그 의료를 시장 원리에 맡기면 미국처럼 공공의료는 망가진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기 대구 적시자병원 그 수지 안 맞는다고 없었지 않습니까? 홍준표, 진주의 의료원 없었죠. 근데 사실 이번에 보니까 그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감염병이 생기면 때는 공공의료기관에서 이제 그거 치료해야 되는데 돈벌이만 생각하면은 그 적절하는데 왜 계속 그거 하느냐. 그래서 없애야 되는 거지. 시장 원리를 아까 좀 신처럼 신주부단처럼 떠봤더니까 시장에 맡기려면 그거 없애야 되는 거죠. 근데 이번에 겪어보니까 안 그렇다는 건지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 공공의료기관이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 접시가 있어야 되고 진료의료도 있어야 되는데 이 뒤늦게 그 만들려고 또 지금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성이라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 뭡니까? 기본소득 같은 거 서명돈 받아오세요. 빨갱이 정책이에요. 홍준표 같은 건 빨갱이 정책이 없었을까? 사회주의나 하는 거지. 여기 저 유승민이도 그러고 다 그랬잖아요. 근데 또 미국에서 먼저 쓰니까 아무 소리도 못하는 거죠. 우리보다 더 많이 거의 뭐 1,000달러씩 막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받았고. 그러니까 진짜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건. 그러니까 사회주의 정책이 아니라 그건 자본주의에서 하는 거예요. 자본주의에서. 실제 겪어본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알게 된 거는 우리가 보통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던 게 엉터리가 많구나. 응? 그걸 깨닫게 된 거죠. 근데 그게 이번에 이제 뭐랄까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달라진 점이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찌됐든 간에 국가가 점점 국민의 복지라든지 안전에 점점 더 개입을 하게 되고 안전망 확충하는데 더 나서야 될 건데 그건 뭐 거스를 수 없는 대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것까지 예측이 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2050년경에 어떻게 될지 그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구가 망하게 될지 이게 변화로 미국이 뭘 망하는 건 좀 기정사실화인 것 같은데 난 미국이 망하는 것도 중요한 변수지만은 도대체 이 지구가 사람이 살 수 있는 대로 남아 있을 건지 그 전에 어떻게 망할 건지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그 나라 여러분이 지금 당장 예측할 수가 없는데 뭔가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제 얘기는 여기까지. 오늘 많이 힘든 상황이